자, 한편 시작해 볼까요? 네. 우리가 상편에서는 제논 선생님의 역설을 살펴봤습니다. 제논은 엄밀하게 말하면 소피스트는 아니에요. 철학적인 분류에서 봤을 때는 제논은 엘레아 학파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엘레아 우리는 그를 엘레아의 제논이라고 부르죠. 이게 제논, 고대 그리스 학자 중에 철학자 중에 제논이 두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레아의 제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엘레아 학파는 더 이상 나눌 수도 없으며 죽지도 않는 하나의 원리, 제1자라고 부르는 존재자를 상정합니다. 왜 우리는 이 제1자를 인식할 수 없을까? 단 하나의 존재자만 존재한다면 시간은 반드시 그 제1자의 소유물일 텐데 이 제1자 개념이 이후 여러 문화권에서 유일신론이 탄생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영원하고 사라지지도 않는, 따라서 그 홀로 유일하게 실존하는 자. 물론 인간 모양의 그런 신을 상상한 건 아니에요. 이 엘레아 학파는 통일체를 의미해요.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나야. 이 유일한 실제자, 제1자를 그들은 헤노시스라고 불렀습니다. 어쨌든 왜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은 믿을 수 없는 것인가? 헤노시스를 감각적인 경험으로 인식하는 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제1자는 그런 존재예요. 감각적인 경험은 독사잖아요. 내 의견이잖아. 오피니언이잖아요. 철학의 용어에서 우리의 감각은 일관성이 없어요. 그쵸, 없죠. 상대적이죠, 엄청. 어떨 때는 1m가 길다고 인식하는데 맞아. 어떨 때는 1m가 굉장히 짧다고 인식을 해요. 그쵸, 맞아. 1시간은 긴 시간인가요?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은 거지? 감각 경험에 따라서 일관성 없이 이렇게 저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식은 제1자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식 기능을 가진 주제에 어디 제1자를 논해요. 그리고 시간은 제1자의 성질 중 하나일 뿐이에요. 인간의 감각은 애초에 잘못된 표상이에요. 그걸 인식론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게 진리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맞아. 감각적 경험을. 맞아. 당신들이 생각하는 시간이란 당신들의 감각과 독사에 의해서 얻어진 잘못된 표상이다. 따라서 당신들의 시간은 환상이다. 우리가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기 위해서는 엘레아 학파적인 관점에서 실제 존재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감각 경험의 표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렵다. 오직 생각에 의해서만 존재를 인식할 수 있죠. 사유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제1자라고 하는 실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제논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4가지 역설을 던진 것도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각주관이 아니라 논리적 사유로서 접근하려고 했었던 방법론인 거죠. 이게 제논이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생각을 하기 힘든지에 대해 생각했는데 우린 너무 그냥 감각의 동물이 되어버린 거야 이미.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그렇죠. 하지만 우리에겐 그래도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감각을 이성으로 이제 잘 그렇죠.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많아. 이미 너무 시간이 흐른다. 우리가 늙는다. 그리고 배가 고파진다. 막 이런 그 시간의 흐름에 너무 감각이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힘든 거지. 그치. 내 역설에도 제논 선생님이 이제 내 역설에도 반박을 못하지 않냐. 우리 선생님의 이론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냐. 제논이 사용했던 방식은 귀류법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제논은 엘레아 학파의 학자들 중에서는 싸움닭 같은 존재였어요. 누가 나와갖고 이제 스승의 학설을 공격하면 제논 선생님이 출동했던 거예요. 스승이나 다른 동료들도 이 자연 철학자들이나 헤라클레이토스, 피타고라스 학파의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긴 했지만 너무 점잖게 논쟁을 했던 거예요. 양반들이었던 거예요, 이 양반들이. 스승의 논리를 보호할 파이터가 하나 필요했겠죠. 제논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싸움의 기술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쵸. 말싸움 잘하는 법. 말싸움 잘하는 법. 귀류법을 잘 쓰면 됩니다. 기류법? 기류법이 뭐지? 기류법이 뭐냐면요. 네. 기류법은 어떤 명제가 참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일단 그 명제를 부정하는 거야. A는 B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A는 B가 아니다가 모순이라는 걸 밝힘으로써 A가 B인 거를 증명하는 거. 그렇지. 근데 약간 생선이 그렇게 맞아. 생선이 말싸움을 좀 잘해요. 그래요? 되게 파이터야?
아까도 이제 우리 제논 나왔지만 논리적이지 않은 얘기를 되게 논리적으로 얘기해. 인척. 그러니까, 되게 그런 그러니까 척. 이거 말싸움할 때 사실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뭐 너 뭐라고 얘기했어? 너 그렇다고? 일단 그렇다고 쳐. 근데 이거 할 때는 그게 아니잖아. 라고 그 모순점을 밝혀내. 그러면 얘가 말한 게 다 아닌 게 되잖아. 한 가지의 모순점만 발견해도. 그 되게 쉽게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되게 잘해서 되게 열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사실은 수학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기는 해요. 그 어떤 명제가 참이다라는 거를 얘기할 때 그 명제가 거짓이다라는 가정을 세우고 그것이 아님을 밝힘으로써 그 명제가 참임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학으로 얘기하면은 그 그러니까 모두 더한 값이 홀수인 세 자연수가 있어. 세 수가 있는데 그거를 다 더하면 홀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세 자연수 가운데 하나는 적어도 홀수일까? 라는 명제가 있어요.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얘를 막 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반대되는 상황을 해서 이 세 자연수 중에 홀수가 아예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모두 짝수라는 거잖아. 그럼 모두 짝수라고 했을 때 걔네 세 개를 더하면 무조건 짝수가 되지. 그러니까 그 명제는 거짓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수학으로 얘기 안 할게. 약간 그 우리가 마피아 게임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마피아 게임에서 나는 이제 너가 얘기를 하는 거야. 너랑 나랑 마피아 게임을 해. 김프로가 사회야. 그래서 얘가 너랑 나중에 마피아랑 시민을 하나씩 찝었어. 근데 너가 나는 마피아가 아니래. 넌 시민이래. 그렇게 얘기해. 그럼 난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 너가 시민인 거를 시민이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너는 다른 사람을 넌 시민이다. 너는 시민이 아니다. 넌 마피아다. 왜냐하면은 내가 시민인지 마피아인지 알고 있잖아. 내가 시민이니까 넌 마피아인 거잖아. 그런 논리로. 그러니까 범인들이 만약에 알리바이를 얘기할 때 너 범인이지라고 했을 때 아니 나는 알리바이가 있기 때문에 범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그 귀류법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은 난 범인이 아니야. 왜냐하면 난 알리바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넌 범인이다라는 거를 그걸 참인지 거짓인지 해보기 위해서 얘는 범인이 아니다 라는 가정을 세워. 그러면은 근데 왜냐면 얘는 알리바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넌 알리바이가 없어. 그게 그럼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넌 범인인 거잖아.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가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가정을 한다. 그 명제가 아니다라는 거를 가정을 함으로써 그리고 그 가정이 틀리다라는 걸 증명해. 그러니까 불분명한 걸 근거로 삼는다는 건가? 아니지. 아니지. 몰라.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만 이해 못하고 있나요? 저만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다음에 제가 다시 따로 설명을 개인적으로 해드릴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엘레아의 생선이었습니다. 네? 그냥 진짜 말 잘해요. 진짜 뭐야? 그래. 그럼 결국 내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네. 그래? 내가 그런가? 약간 집에 가면서 생각해보면 열받는. 억울하지. 근데 또 되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되게 합리적으로 말을 잘해서 제가 뭐 이렇게 맨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시켜요. 말싸움 네가 말해. 대신 시키고. 야 너가 말해봐. 다른 사람한테 뭐 얘기하거나 반품 뭐 이런 거. 반품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부탁할 때 나한테 시켜. 말 잘해서. 네. 정확하게 제논 선생님이 그의 역설에서 제시했던 방법론이 바로 귀류법입니다. 자네 말이 맞다고 치세. 그런데 이런 것이 있지 않겠나? 그렇다면 자네 말은 틀렸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걸 수학에서는 간접 증명이라고 부릅니다. 착하게 말씀하셨네 그래도. 제논은 단 한 번도 자신의 학설을 직접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2000년간 깨지지 않았던 패러독스. 그 역설 역시도 귀류법에 따른 간접 증명일 뿐입니다. 근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간접 증명이다 보니까. 제논이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만나서 토론을 하는 장면을 상상을 해볼게요. 제논이 먼저 묻습니다. 우리가 감각으로 확실하게 그러하다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제논이. 철학자가 답하겠죠. 시간이라면 확실하지 않겠나? 나도 자네도 우리는 모두 늙으니까 말일세. 제논이 다시 묻죠. 시간이라. 자네 혹시 시간에는 최소 단위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나? 학자는 말하겠죠. 시간은 최소 단위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닐세. 시간은 강물과 같아서 멈춤 없이 흘러가며 그 시간을 나눈다고 해봐야 더 작은 시간이 나올 뿐이야. 이때 제논이 귀류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 시간에는 최소 단위가 없단 말이지. 자네 말이 맞다고 치세. 귀류법의 중요한 단서죠. 자네 말이 맞다고 치세. 상대의 가정을 논파하기 위해서 상대의 가정을 맞다고 전제하고 여기에서 논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지적함으로써 도리어 내 주장을 사실로 이해하게 만드는 간접 증명의 방법론. 자네 말이 맞다면 우리는 12시에서 1시가 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될 것일세. 그렇지. 학자는 멘탈이 나가겠죠. 아, 이 친구가 도라에몽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노는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12시부터 1시까지의 중간 지점은 몇 시지? 12시 30분이지. 이러고서 아까 그 역설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동안 제논이 떠들고 돌아간 뒤에는 영혼이 빠져나가버린 그리스의 한 학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겠죠. 이렇게 상대가 먼저 주장을 하게 하고 그 주장에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지적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과의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첫째, 논리적으로 완벽한 가정법을 사용할 것. 둘째, 압도적으로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재반박을 할 수 있을 것. 똑같이 재반박을 해야지. 똑같은 방식으로. 둘 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상대가 그 엘레아의 제논이니까. 그런데 지금부터는 제논의 역설을 논파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해봅시다. 제논을 까는 거야, 김포가? 사실은 원래 제논의 논설을 논파하지 못한 채로 방송을 끝내야 시간의 모호성, 불확정성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더 잘 드러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게 목적 아니에요? 원래는 그게 목적인데 실제 제논은 마침내 논파를 당했으니까요. 그리고 제논이 틀렸다는 게 시간이 절대적으로 흐른다는 반증이 되지도 않아요. 그치. 그리고 제논의 스승인 파르메니데스 선생님의 학설이 완전히 틀렸다는 입증이 되지도 않아요. 우주가 원리라고 하는 이 제1자 단독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아직 반증할 수가 없어요. 그 논리의 빈틈을 찾아서 귀류법을 통해서 제1자를 주장하는 학자를 굴복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완벽하게 반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인도의 세계관에서 우주는 창조신 브라마의 명상 속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다고 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1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물론 엘레아 학파는 인격체로서의 신이 아니라 원리로서의 제1자를 이야기를 한 거지만 어쨌든 이에 대한 완벽한 반증이 가능하지 않죠. 그렇지 않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 이 제논의 역설을 논파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수학이 좀 발전했어요. 제논 막 열받는 거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분명히 틀린 말인데 분명히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수학이 막 발전을 했어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그 정도로 제논의 역설은 당대에 대단했습니다.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제논의 역설. 그 중에서도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역설을 예로 들게요. 네. 아킬레스는 거북이보다 1000배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네. 진짜 빨라. 엄청 빨라요. 거북이가 불리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북이가 불리하니까 아킬레스보다 거북이가 1000m 앞에서 달린다고 치자고요. 네. 아킬레스가 1000m를 달려서 거북이가 있는 출발점까지 원래 출발했던 출발점까지 오면 거북이는 그 1000분의 1 속도로 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1m를 달려갔겠죠. 네. 아킬레스가 1000m를 달리는 동안 1m를 갔겠지. 네. 1000배 빠르니까 아킬레스가 1m 갔죠. 1000분의 1m를 아킬레스가 달려가면 거북이는 다시 100만 분의 1m로 나가 있을 거예요. 100만 분의 1m. 조금이라도 더 앞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북이가. 언제든 아킬레스가 따라잡을 정도의 시간 동안 거북이는 조금이라도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못 따라가요. 이걸 어떻게 반증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아킬레스가 더 빨리 달리면 안 돼? 그러니까 더 빨리 달리고 있어. 더 빨리 달리고 있는데 1000m를 뒤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1000m 달린 동안 얘가 1m를 갔어. 그리고 얘가 다시 1000분의 1m를 간 동안 얘는 100만 분의 1m라도 가 있어요. 계속해서 거북이는 그러니까 아킬레스가 거북이가 있는 지점까지 가는 동안 거북이는 더 앞에 가 있잖아. 계속해서. 그러면 영원히 못 따라잡는 거지. 아킬레스가 더 빨리 속도 내면 안 되나?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제논을 논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간 그런 논리를 되게 단순히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언젠가는 따라잡 이게 줄어들잖아. 어쨌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거북이. 아니 간격이 계속 줄어들긴 하잖아. 100만 거북이에 분의 자면 1, 되지. 막 몇백만 분의 1로 점점 그들의 간격은 줄어들기 때문에 안 줄어든대잖아 지금. 간격은 간격은 줄어드는데 거북이가 앞지를 수가 없는 거지. 앞에 있긴 한데 그 간격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언젠간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줄어들기 때문에 만나는 점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또 추월하는 점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단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서 어느 순간 아킬레스가 죽는 거지. 아킬레스가 끊어지겠지. 그러니까 이 지금 제논의 역설대로 하면 계속해서 아킬레스가 더 빠른 속도로 가고는 있지만 그 따라가는 동안 거북이가 그보다 좀 앞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역전은 불가능한 거야. 간격은 좁아지더라도 이걸 논파를 하는 단순한 해법은 시간을 측정하면 돼요. 아킬레스가 1000m를 달리는데 편의상 100초가 걸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순간 거북이가 1m 앞에 나가 있잖아요. 1m, 1000m 달리는 동안 1m 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킬레스가 1m를 따라잡는데 걸리는 시간은 1000분의 100초. 0.1초가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 거북이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0.0001초 이런 식이 돼요. 즉 무한히 시간을 더해봤자 100.100100100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101초면 추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거에 다 속고 있었을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잖아. 저렇게 들었을 때는. 어이없게도 우리는 먼저 들었던 정보 아무리 작은 숫자라도 무한하게 더하면 무한히 커진다라고 하는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에 빠져서 사리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관성적으로 그냥 맞네 하다가 넘어가는 거야. 속아서. 그리고 고대에는 이때 당시만 해도 무한대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갔거든요. 그것도 속는데 중요한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낯선 개념으로 공격을 하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그치. 우리도 막 낯선 거 얘기하면 뭐 약간 당황하게 되잖아. 그래 맞나 보다. 이렇게 내버리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무한대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버리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그냥. 그치. 철학자들이.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논의 역설이 의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의의가 있는 건 바로 이 역설이 우리가 무한대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는 첫걸음을 내딛어 줬다는 거죠. 무한대라는 개념도 어쨌든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있다고 상상해낸 거죠. 그치. 계속 1에서 무한히 계속해서 1을 더하면 2, 3, 4, 5 점점 더 커져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숫자까지 영원히 커질 수도 있는 개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한 거예요. 그 무한급수 막 우리 수학에서 배웠잖아. 진짜 싫어했거든요. 무한대의 성질에 대한 이해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제공했네요. 본의 아니게. 스승의 학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피타고라스 학파는 점도 크기가 있다고 이해를 했거든요. 점? 점. 그치 뭔가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긴 하잖아. 점이 크기를 이해하면 아무리 작은 점을 지나더라도 크기가 있다고 이해를 하면 아무리 작은 점을 지나더라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오늘날과 같은 방식으로 점이 실제로 눈으로는 보이지만 수학적으로는 그 크기를 0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있었다면 완벽하게 논파될 수 있었던 역설이에요. 김프로가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건 무한대의 점을 지나가야 됐기 때문이었잖아. 점을 수학적으로 0으로 보면 무한대가 아니지. 그치, 0이지. 그치. 완벽하게 논파가 될 수 있었던 역설이었던 거죠. 제논이 수학의 발전을 불러왔고 이 개념은 철학적 차원에서 시간의 문제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야, 이거 뭐야?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죽음, 삶 이런 문제들은 직관적으로 그냥 우리가 볼 수 있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시간은 너무나 당연했단 말이에요. 고대 그리스인들한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해는 뜨고 졌으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세계 그 자체였단 말이에요. 아침이 되면 세계가 탄생하고 밤이 되면 세계가 사라져. 그리고 그 아침과 밤의 중간에 위대한 신들께서 계시거든요. 그냥 그런 거였어요. 제논의 학설이 고대 그리스의 학자들한테 미친 소리같이 들렸겠지만 고대 철학자들을 멈춰 세운 거야. 묻기 시작한 거야. 시간은 정말로 당연한가? 시간은 정말로 흘러가는가? 이런 질문들을 철학자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논 때문에. 지금까지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수학자였던 제논의 역설과 그에 대한 반증을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김프로가 고대의 학설들을 좋아한다고 했었죠. 네. 왜 그러냐면 고대의 학설들이 물었던 질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란 무엇인가? 시간은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이며 우리는 왜 죽는가? 사랑이라는 것은 실존하는가?
이런 고대 스승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학문이 즐거움이던 시대의 학설들과 만나면 이 진짜로 정말로 궁금해서 질문하던 스승들의 사유 방식과 만나면 보다 원초적인 나의 궁금증이 조금씩은 해명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앞서서 제노는 스승의 학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싸움닭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죽음을 앞두고 폭군의 귀를 물어뜯었다는 일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여간 이 사람은 알아주는 파이터였던 것 같아요. 주로 입으로 하는 파이터였죠. 그가 그렇게 보호하고자 했던 스승의 학설, 이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볼게요. 네. 파르메니데스의 단편들 혹은 서사시라고 네. 불리우는 글입니다. 준비해 주셨죠? 네. 사실 이 내용이 음. 이해를 완벽하게 저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서 같이 같이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파르메니데스의 단편들 서사시라고 하는데 이 서사시라는 장르는 뭐냐면 이제 어떤 서사적인 이야기를 시처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율이 있는 시로 표현을 했다 보시면 돼요. 줄글이 아니죠. 은율로. 그래서 뭐 서사시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 영웅 서사시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용비어천가 같은 거. 그러니까 쭉 그 역사적인 서사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이제 노래로 부를 수 있게 약간 가사처럼 약간 그쵸 가사처럼 그래서 막 음표 같은 것도 막 있어. 이거를 이제 이 내용 자체를 막 사람들이 노래로 부르면서 이제 했다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파르메니데스 이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 이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이 서사시가 서문 그 다음에 진리편 그 다음에 의견편 이렇게 나누는데 의견이 독사죠. 독사. 그 서문에서는 이제 서문에서 일단은 뭐 어떤 얘기거리를 제공하죠. 서문에서 그래서 서문에 어떤 한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그 암말들이 끄는 전차를 타고 어떤 입구 쪽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어떤 정의의 여신 디케를 만나요. 디케. 디케. 그래서 그 여신이 주인공에게 하나의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이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서문에 나온 내용이고 이 모든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될까가 바로 이 서사시의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 이 모든 것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절대불변의 진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진리편에 이것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독사. 그거 이제 의견편에 이제 그 의견들이 의견편에 나오는 거라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거는 이 진리편이겠죠. 네. 그리고 독사편은 남아 있지 않아요. 맞아요. 네. 없대요. 네. 그래서 이 진리편이 바로 그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해를 한 것으로는 이 존재라는 그 있다라는 그 존재 자체를 우리는 막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뭐 대충 이렇게 왜냐면 우리는 시간과 변화라는 것을 이해하잖아요. 그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있음은 있는 것이고 없음은 없는 것이다. 즉, 그러니까 있음은 있는 만큼 있기 때문에 있음이고 없음은 없는 만큼 없기 때문에 없음이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있다가 없거나 없다가 있는 거는 없는 거다. 왜냐하면 변화라는 거를 이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변화는 인간의 감각적인 거에 의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감각에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감각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있었던 것, 즉 존재했던 것은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이고 없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 없다라는 게 우리가 있다의 반대에 없다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그냥 아예 우리가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인지조차 하지 않아야 돼. 없어야 돼. 그 없음인 거야. 그렇게 존재를 얘기를 해요. 그 진리편에서. 그렇대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근데 반박을 못 하겠어.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이제 아까처럼 이 반대되는 걸로 생각을 한다면은 있다라는 것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음일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없다라는 것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있음일 수 없는 거야. 그렇지. 있음 안에는 없음이 없어. 그리고 없음 안에는 있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이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변화 이게 없다는 거고. 없다라는 거야.
그것은 아예 그냥 없다라고 얘기할 딱 수도 없는 거지. 정지되어 있는 것만 존재하는 왜냐면 거고. 없는 것은 원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거 시간이 흐른 거잖아, 이거 물이 줄어든 거잖아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감각한 거기 때문에 믿을 수 그건 없는 믿을 거지.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왜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옮겨졌지 않소? 막 이렇게 반박을 했을 거야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당신의 눈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본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막 이딴 식으로 따지는 그러니까 거야. 진짜 할 말이 없다. 왜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치. 그거는 동의를 하잖아. 다. 그치. 당신의 감각이 100% 정확하다고 믿습니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움직였다고 봤다라는 게 진실입니까? 막 이러는 거야. 얼마나 열받겠어. 아니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와, 대박이다. 파르메니데스가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지금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응? 왜냐면 우리는 분명히 이 변화, 계절의 변화 이런 걸 다 겪고 느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느끼는 거니까 느끼는 거고 보는 거고 단지 그 근거가 우리의 감각은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그치. 그게 진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 장면을 생각해야 되는 게 파르메니데스 선생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 정치가예요. 정치가가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상대 의원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어. 파르메니데스는 사실은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죠. 제논 선생님도 소크라테스보다 좀 나이가 맞아요. 많으시고 그리고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의 글들 중에서 온전하게 텍스트가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글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파르메니데스의 글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짧거나 먼 후배들이 광범위하게 선생님의 글을 인용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용이 된 거야. 그래서 글이 남아있는 거예요. 플라톤이 글을 인용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글을 인용했으며 에우데모스,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이런 수많은 학자들이 어떤 맥락이든 간에 파르메니데스를 인용했습니다. 근데 사실 철학자들에게는 괜찮은 결론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철학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변화한 것들까지 그 존재들까지 증명해내고 막 그러니까 철학이 우리가 사유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것을 그 사유하는 방식들을 모두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철학자들이라고. 근데 그렇죠. 이 파르메니데스는 말했잖아요. 존재하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존재하는 거는 아예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고 그러니까 존재하는 게 이꼴 완전한 진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진리에 조달을 한 거잖아. 그게 있는 거잖아. 그거를. 그러니까 철학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그냥 인정하고 나면 좀 마음이 편해질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완전한 세계구나. 이렇게. 근데 사실은 플라톤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인용했던 거는 주로 깔려고 공격하려고. 이유가 어떠했든 간에 그만큼 고대 그리스의 세계관에서는 파르메니데스는 비중 있게 받아들여졌던 학설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파르메니데스 서사시는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시인, 주인공이에요. 시인 스스로가 1인칭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여신께서 시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여신의 설명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여신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진리의 길 그리고 독사, 의견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것들은 그저 너희 인간들의 감각적 경험에 따르는 독사이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공인 시인이 전차를 타고 낮과 밤이 갈라지는 경계면까지 달려갑니다. 세계 끝까지 간 거예요. 그리스인들의 세계관 이야기했었죠. 낮은 세계의 시작을 의미해요. 밤은 세계의 끝이죠. 세계의 시작과 끝이 나뉘어지는 그 경계면까지 시인은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계면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라고 하는 인식의 차원을 넘어섰다는 메타포죠. 그 인식의 차원을 넘어가야 신과 만날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시인은 정의의 여신인 디케를 만나게 됩니다. 여신께서는 시인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죠. 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술의 본론부가 나와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크게 봤을 때 여신께서는 시인에게 두 가지를 알게 될 거라고 하셨거든요. 진리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 이 두 가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먼저 진리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파르메니데스에 따르면 세계는 존재하는 것만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말할 수도 없고 사유할 수도 없으며 지시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논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걸 어떻게 논해요? 따라서 세계는 오직 존재하는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르메니데스가 연역적으로 증명했던 이 명제는 이후에 서양 정신, 특히 서양의 형이상학적 철학 전통에 본류가 됩니다. 여신께서는 있음이라고 하는 것만이 세계의 진짜 얼굴이며 모든 얼굴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파르메니데스 학설 중에 가장 중요한 논변이 나옵니다. 있음은 있는 만큼 있기 때문에 있음이며 없음은 없는 만큼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바꿔서 이야기를 하자면 있음이란 있기 때문에 없음일 수 없고 없음이란 없기 때문에 있음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싶죠? 유는 유고 무는 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래. 웃긴 건 이 논변이 서양을 지배했어요. 서양 철학의 핵심 전제가 돼버렸어요. 니힐 엑세 니힐로, 무로부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파르메니데스가 자주 인용되었던 거예요. 이게 전제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있음은 없음일 수가 없대. 그러면 김프로는 있다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야. 운동이나 변화라는 게 없는 거예요. 몸매가 변화하는 것. 그런 건 없는 거야. 죽는 것도 없는 건가 그럼? 그러니까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해. 죽는다는 게 여기가 있다가 없어. 없어지는 거잖아. 없어.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세상은 변해요. 변하지 않는 건 없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거북이가 기어가, 아킬레우스가 달려가, 화살이 날아가. 세계는 변화해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말했죠. 만물은 변화한다. 또한 정지해 있는 것은 없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파르메니데스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눈으로 보는 등의 감각적인 활동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항상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는 거기에 속기 일수이다. 당신은 A를 봤다고 확신하지만 알고 보니 B였던 사실이 없는가? 감각기관이라는 것을 100% 신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당신도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왜 시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가? 반면 감각기관과 우리의 지성을 비교하자면 우리의 지성 쪽이 훨씬 더 믿음직하지 않은가? 그런데 내가 방금 이야기한 있음에 대한 사실들은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생각해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으며 다 착각이자 독사에 불과하다. 사실 진리, 진지와 독사의 문제, 이것도 서양 철학의 중요한 전제가 되거든요. 예전에 죽음의 약설편 첫 화였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는 죽음을 감각 경험, 감각 주관에 의해서만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서양 철학의 전통에서 감각 주관에 의해서 인식된 것은 사실, 진실, 진리가 아니라 의견, 즉 독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당시에 생선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와, 이거 누가 말했어요? 파르메니데스였습니다. 아무튼 파르메니데스에 따르면 죽음도 존재하지 않고 변화도 존재하지 않고 시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음과 없음 중 없음은 논변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연히 세상은 있음의 세상이고 그 있음의 세상은 불변하고 불멸하기 때문에 완전한 있음으로 가득 찬 세계이다. 있음은 없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있음인 경우 완전히 모두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세계는 제1자일 것이다. 이것이 스승 파르메니데스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논변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지점이 어디였을까요? 나는 그냥 그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했다라고 했는데 그 있다라는 것을 처음에 어떻게 알았겠어? 감각을 통해서 안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사유한 거잖아. 사유? 아니, 있다와 없다라는 없다로 구분하지 않나? 그 사유, 그러니까 인간의 사유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처음부터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사유할 수 없는 거잖아. 왜냐면 있음이라는 거를 내가 어떻게 알게 된 거잖아. 있음이라는 걸 감각 주관에 의해서 알게 된 정보이다? 우리가 왜냐면 생선 말대로 처음에는 그렇게 뭔가 볼 수도 있다 있겠네. 어떤 지식에 대해서 들었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깨달았거나 뭔가 그런 걸 했을 때 결국에는 그것도 내 경험이나 여러 가지 감각에 의해서 내가 취득한 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럼 감각 주관에 의해서 얻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있다 없다라는 사유 자체도 불확실한 감각 주관에 의한 것이 아니냐.
사실은 제일 많이 공격당한 응. 부분은 그게 어디냐면 아니구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거나 아니면 뭐 니힐 엑센 니힐로 같은 응. 논변이 아니에요. 미친 소리 같은데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그 명제. 세계는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명제. 이걸 가지고 온갖 자연 철학자나 피타고라스 학파에 피타고라스는 얼마나 열받았겠어. 우리는 기하학 맨날 연구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달려든 거예요. 제노는 이 사람들로부터 스승의 논변을 보호한 거예요. 시간이나 공간도 그러하다. 우리의 감각 주관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진실에 도달하는 길은 하나. 감각이 만들어낸 덫에서 벗어나서 생각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당신의 시간은 환상이다. 이것이 제논의 역설이 함축한 진짜 의미이며 우리가 시간이 우리를 소유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청취자께 여쭙습니다. 인생의 시계 속에서 당신은 지금 몇 시에 살고 계십니까? 제논과 함께 떠난 시간의 학설이었습니다. 재밌었네요. 오늘 시간의 학설 마지막인가요? 다음 더 시간 남았나? 하나 더 남았어요.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도 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절대적인 그러니까 시간은 흘러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컨택트라는 영화에도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거기서도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나는 그 단어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그냥 아무 의미 없는 1, 2, 3이라는 숫자를 놓고 봤다면은 그게 뭐 과거가 먼저 일어났고 미래가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살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 중에서 내가 기억하는 게 지금 기억하는 게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그냥 불려지는 거라면 시간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이해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유하면서 사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흐름에 맞춰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시간이 변화하는 거 그게 나쁘다고 전 부정적인 거라고만은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우리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뭐 약간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더 인생 의미 있게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철학적이고 뭐가 더 진리이다 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컨택트에서 그 첫 부분에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는 시간에 갇혀서 산다. 시간의 순서라고 하는 것에 갇혀서 산다. 그게 우리가 전체 맥락을 잘못 이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앞서 오늘 전편에서 이야기했던 것도 오늘 이 순간에 내가 나한테 찾아온 어떤 불행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내 인생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시간의 순서에 얽매여 있을 때는 이 순간에 나한테 오늘 생긴 이 일이 내 인생을 결론짓는 뭔가인 것 같아. 시간의 순서상 과거보다 현재로 왔으니까. 맞아. 그게 그리고 내 미래의 어떤 것들을 또 결정할 것이고 지금 이것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순서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 행복했던 순간도 있고 나한테는 행복했던 순간이 앞으로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 순서에서 얽매여 보면 삶이라고 하는 맥락이 반드시 슬픔을 향해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슬픈 사람들한테는 그래. 근데 내가 지금 되게 의미 있게 현재를 살아서 내 미래가 내 현재로 인해서 더 밝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의 흐름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 지금 슬픔에 잠겨 있다면 그 슬픔은 단지 그냥 이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지금 거일 뿐이다, 순간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지만 지금이 되게 즐거워, 나는 밝고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긍정적인 기운이 미래까지 가면 이 시간의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사실은 뭐 우리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시간 순서대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저는 약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시간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그치. 나는 결국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틀에서
뭔가 쫓기면서 막 우리가 막 나 벌써 그러니까 맞아. 나 이게 또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요 근래. 너 9시까지 출근하래. 이런 거에 8시까지 갇혀서 막 하는 빨리 거야. 일어나고 막 그리고 날씨가 그럼 이제 올 한 해가 또 끝났네. 맞아, 2018년이 이제 뭐야 벌써 세 달도 안 남았네. 그치. 그러니까 또 약간 우울해지고 해돋이 보러 가고. 사실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1년이다 오늘 하루다라는 것도 결국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렇죠. 거잖아요. 네. 사실 그런 것들의 구분이 의미가 없는 거고 결국 이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위주대로 뭔가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막 거기에 자꾸만 이끌려갖고 살아가고 그럼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이제 생각도 들면서 근데 어쨌든 현재 시스템이 또 이러니까 거기에 또 어쨌든 나도 모르게 이제 수능을 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니까 사실 나누는 게 의미가 없는 건데 우리는 1년 나는 벌써 뭐 40 몇 살이야 뭐 30 몇 살이야 뭐 20 몇 살이야 이제 뭐 꺾였어 뭐 아니면 이제 막 뭘 해야 되고 그 나이 때 맞는 걸 해야 되고 이때 이걸 안 하면 큰일 나고 그럼 결국에 그런 것들이 사실 그 근본을 보면은 결국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잖아. 학설이죠.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그게 나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 계획적으로 살기 위해서. 아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 요즘에는 그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특히 우리가 지금 우리처럼 우리 또래 사람들 뭐 젊든 아무튼 나이 든 사람들이든 막 쫓기듯 막 약간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저 역시 사실 그렇거든요. 막 주변의 사람들에게 되게 영향도 많이 받고 이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되게 불안하고 막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가 너무 불행한 거예요. 맞아. 그치, 초조해지는 그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 시간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시간에 맞춰야 된다라는 네. 걸 중심으로 간다면 불행해질 수 있죠. 그 내가 어느 순간 왜냐면 너무 그러면 우리 셋 다 안 되는 거 알죠? 우리 셋 다 애가 2명씩은 있어야 돼 지금. 2명이 손자 있어야죠. 지금 저희 나이에. 최소한 지금. 그 시계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손자가 있어야죠. 지금. 근데 뭐야? 손자가요 벌써? 아 예. 우리가 50대 중반이에요. 아 그렇죠. 근데 뭐야? 그쵸. 사실 그들의 기준에 의해서라면 나는 되게 아직도 뭐 하고 있냐? 이게 되게 안타깝게 보고 막 답답하게 보고. 근데 사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되게 행복한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약간 되게 불행하다. 그래서 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우울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요 근래 날씨가 추워지니까 더. 그랬는데 딱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계속 그리고 이 생각을 하니까 그래 나는 그런 게 아니었어. 저는 이제 아까 생선이 얘기했던 그 틀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그냥 따로따로 보고 그렇게 봐야 될지 약간 시선이 좀 그런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봐. 네. 너는 그냥 지금 이름을 따로 붙여. 그러면 지금 그냥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 뿜밥 지금 뿜밥 뿜밥 오늘은 뿌름밥, 내일은 tum밥, 뭐 팀밥, tum밥.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내일은 거니까. 즐거운 질밥. 내일이란 개념도 우리 말하지 마자. 그래요. 네. 종래가 돼버렸네요. 네. 그러게요. 인간의 실존과 자유의 문제가 시간론을 그 중요한 축으로 전개되어진다는 것을 주장했던 위대한 철학가 키에르케고르는 자신의 저술 불안의 개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간이란 시간과 영원히 접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간성의 개념이 조정된다. 즉 시간성에 있어서 시간은 끊임없이 영원을 캐내고 영원은 시간에 침투한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현재라는 시간, 과거라는 시간, 미래라는 시간적 구별이 의미를 가지게 된다. 여러 스승께 길을 묻는 방송, 내가 네 선생이다. 122화 시간의 학설, 엘레아의 제논, 시간이라는 역설 편이었습니다. 모든 순간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 안녕.